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살펴본 뒤에 XRP와 도지 ETF의 출시,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중요한 소식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회담이 잘 끝났다. 근데 이게 관세 휴전 90일 연장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가 좋다. 미중 회담 잘 끝났다. 틱톡 매각도 뭐 미국 기업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요. 지난 주말에 보셨겠지만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가 나토가 중국의 관세를 50에서 100%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때리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미중 회담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협상을 하고 있구나.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뭔가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스페인에서 지금 미중 회담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뉴스를 소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표면상으로 보면요. 관세가 다시 90일이 연장이 되면 이게 25년 초부터 굉장히 지루하게 계속 90일, 90일 연장이 되면서 가만 놔두면요. 25년 11월 11일 데드라인으로 해서 두 각국의 이제 관세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를 또 26년 2월까지 연장을 하면서 휴전으로 들어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표면상의 이유는 다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속뜻이 뭐냐? 향후에 트럼프는 자의로 본인이 스스로 예를 들면 올해 4월 초에 막 관세 폭락이 왔었죠. 그래서 주식과 코인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큰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 특히나 관세적으로요. 초래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26년 11월 달에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6년도 2월이 왔어요. 이 전후로 해서 갑자기 중국이랑 관세로 뭐 다시 전쟁을 한다든지 험악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코인과 주식이 떨어진다.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입장을 선회해서라도 그럴 가능성은 막아야 된다. 이미 상승의 맛도 봤고요. 중간 선거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단, 트럼프가 의도치 않은 하락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앞서 제가 자의로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의도치 않게 뭐 내부 반란이 있다든지 트럼프 힘이 빠진다든지 뭐 매크로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의도치 않은 힘이 빠질 가능성, 제가 뭐 예민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 하나도 저는 약간 뭐 불안한 균열이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아침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에서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트럼프의 뜻대로 됐는데요. 과정을 한번 보시면 48대 47로 겨우 한 표 차이로 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한 표 차이지?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상원 의원이 100명 정도 있고 공화당이 53명인데 왜 48표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일단 공화당 53명 중에 찬성은 48표 여기 나와 있고요. 반대를 알아보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상원 의원 하고 있는 뭐 리사 뭐 무슨 스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은 예전부터 소신대로 했던 분 같아요. 근데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냐는 거죠. 4명이 분명히 빕니다. 참고로 47표 중에 민주당은 한 명도 그 배신을 하지 않고 반대를 찍었거든요. 이 4명은 제가 볼 때 불참 아니면 기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는 용감한 분인데 그 정도의 용기는 없고 근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참이나 기권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미세한 균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트럼프가 모기지 채권 매입을 연준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준에게 이제는 양적 완화를 해라. MBS, 이 모기지 채권 사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현재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었고요. 또 본인의 권력, 권한으로 주택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주택 관련된 거 웬만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연준을 양적 완화, 지금 QT, 양적 긴축 아직 안 끝났는데요. 바로 양적 완화로 들이댈 가능성도 높다. 사실 이건 월권이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도 월권이고 양적 완화도 월권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뜻대로 가고 뭐 주식이나 코인이 좀 들썩들썩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불 10년이라고 해서 지금 시진핑조차 약간 흔들흔들 한단 말이 있는데, 트럼프라고 될 수는 없다. 오래 갈수록 조금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과거로 본다면 뭔가 경제적으로 큰 충격, 쇼크, 사고가 있어야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뭐 팬데믹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닷컴 버블이 무너졌다든지 뭐 무슨 기관이 무너졌다든지.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라면 해. 제가 볼 때는 아직 뭔가 큰 사단이 나진 않았지만 내가 볼 때 비상사태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힘이, 기름이 남아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트럼프도 결국은 다른 사람처럼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다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는 듯 보였죠. 오히려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파티 상승 이런 거 안 좋아해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인기, 유동성 파티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즐기고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시각이 중요하겠죠. 목요일 밤 11시 전후, 뭐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뭐 오전부터 나스닥이 여니까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뭐 11시, 12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지와 XRP ETF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승인이라고 안 하고 출시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SEC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75일 후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그냥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출시란 단어를 썼는데요. 자, 근데 요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순수 현물 ETF가 아닙니다. 뭔가 지름길, 뭔가 비공식적으로 승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말에 도지와 XRP가, 특히 도지가 좀 많이 들썩들썩 거렸죠. XRP는 조금 뭐 소폭 들썩이긴 했지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어요. 원래 9월 11일쯤 나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쯤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출시로 예상이 되는 렉스와 오스프리, 굉장히 작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XRP랑 도지랑 출시를 할 것이고, 뭐 트럼프도 있고 봉크도 있고 한데 그 날짜까지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조금 다른 게 뭐 전 세계의 다른 XRP 현물 ETF를 직접 보유해서 노출을 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파생 상품을 사용해서도 뭐 노출하는 방안이 있지만 뭐 주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비트 이더 현재 나와 있는 ETF와 구조가 다르다. 일종의 우회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지름길이다, 뭐 비공식이다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현물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미국은 불법이에요. 뭐 비트 이더 말고는 ETF가 안 나왔거든요. 해외에 이미 나와 있는 현물 ETF, 뭐 XRP나 뭐 도지나 이런 게 해외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해외 거를 내가 들고 있겠다. 해외 거, 전 세계의 다른 데를 보유하겠다. 이거 필요시에 파생 상품을 보유하겠다. 미국이 아니다가 핵심이다. 미국은 아직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할까요? 왜 하냐면 빠르니까. 역시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강세장의 증거 중 하나가, 물 들어오면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스펙 열풍이 분다고 했잖아요.
원래 정식적으로 하면 IPO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도 많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스펙, 빈 껍데기 회사를 빨리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고 나중에 제대로 된 비상장 회사와 M&A를 맺어서 그걸 이제 빠르게 뭐 상장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렉스 오스프리 이름 없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10월 달에 정식 ETF가 뭐 솔라나든 뭐 XRP든 도지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짧은 기간 전에 약간 시한부적으로 나 좀 빨리 팔고 싶다. 기관들은 아무래도 ETF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한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만들었다. 좀 지름길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작으니까 사실 뭐 도지나 XRP가 올랐다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게 뭐 규모, 뭐 브랜드 이런 게 또 영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이게 출시가 된다면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뭐 가장 관심사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교보제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안 됐어요. 2달 전에 있었던 솔라나 ETF가 렉스 오스프리에서 승인은 아니고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솔라나 이건 전통적인 솔라나의 그 현물 가격이고요. 요거는 그 렉스 오스프리에서 나온 ETF, 솔라나 ETF 가격을 제가 차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셀더 뉴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7월 2일자로 해서 솔라나 ETF가 출시가 됐는데 출시가 되자마자 뭐 솔라나든 솔라나 ETF든 조금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떨어지다가 결국은 뭐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장기적으로도 올랐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괴리가 엄청나죠. 솔라나는 53%가 올랐는데요. 솔라나 ETF는 물론 다른 뭐 현물 ETF를 가져오고 뭐 파생 상품으로 하고 뭐 스테이킹을 붙였다곤 하지만 38%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지름길 ETF의 한계,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뭐 DAT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2배 레버리지, 마이너스 2배 레버리지,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스트래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현물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냥 과일이든 뭐든 원재료가 야채든 원재료가 좋듯이 좀 뭐 ETF라든지 2배짜리라든지 이런 거보다 저는 현물이 그냥 가장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관들은 좋아하니까 지금 이 솔라나 ETF도 많이 팔리고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10월 10일이 이제 솔라나 ETF의 최종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정식 ETF 승인 전까지만 이 친구들은 좀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렉스 오스프리의 지름길 ETF가 아니라 메인 이벤트는 주로 10월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메인 이벤트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과거의 정통 ETF인 비트코인과 ETF, 이더리움 ETF의 승인 전후의 움직임,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4년 한 1월 11일인가 그랬었죠. 비트코인의 ETF 블랙락이 IBIT를 뭐 거의 비트코인의 10년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승인을 시켰었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인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참고로 진짜는 괴리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과 IBIT, 즉 비트코인 ETF의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뭐가 비트코인이고 뭐가 IBIT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 거의 일치를 하고 있죠. 이게 현물 ETF의 장점이다. 추종을 거의 100% 한다는 거겠죠. 근데 자, 이때가 이제 24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 과거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23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블랙락이 6월 달에 23년도 6월 달에 바이낸스가 이 고소를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진 이후로 한 보름 정도 뒤에 블랙락의 ETF를 신청을 했었죠. 그 뒤로 굉장히 들썩들썩하면서 23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냥 맘대로 그린 거예요. 승인하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인이 된 이후로 여기 좀 떨어지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1월 한 11일쯤 승인이 되고
거의 2월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2월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셀더 뉴스, 바이 더 루머 셀더 뉴스 이벤트가 또 나왔었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한번 올라가죠. 자, 요때가 이제 비트코인 1억을 찍고 알트코인도 제법 많이 올라왔고요. 뭐 달러 기준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때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공부 좀 더 해라. ETF의 의미를 너가 알아?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1억을 넘어가니까요. 한국에도 갑자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넘쳐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반토막 이상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때 당시에 아닙니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공부 좀 더 해라. ETF의 의미가 뭐냐. 이때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조정. 사실 뭐 비트로 보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 알트코인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올해 4월에도 관세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ETF가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ETF가 통로가 돼서 많은 기관들이 이때도 저가 매입을 했지만 사실 25년도 2분기에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저가 매수를 했다. 뭐를 통해서? ETF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올라왔다. 요게 이제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시죠. 이더리움 ETF 24년 7월 22일인가 아마 승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의 승인 후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역시 블랙락에서 나온 이더리움 ETF인데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ETF나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업비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 차트를 보면 어떠신가요?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네요. 막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엄청 떨어졌다, 또 엄청 올랐다. 제가 여기 가져오진 못했지만 209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600만 원 가까이 갔던 게요. 209만 원 갔으니까 뭐 삼토막이 난 겁니다. 참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요때가 7월 22일자 24년도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때 전후로 해서는요.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별로 뭐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직전에 한 달 정도 오르죠. 여기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는 그 바이 더 루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가 승인이 됐는데 승인된 이후로 뭐 셀더 뉴스 이벤트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요. 굉장히 매크로가 좋지 않았어요. 뭐 실업률도 폭증을 하고 뭐 샤메 법칙 나오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뭐 코스피든 뭐든 뭐 10% 넘게 떨어졌던 그때가 이 8월 5일이죠. 이거 9월 달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단이 나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주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비컷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단이 나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뭔가 유동성이 제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가면 좋아진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ETF는요, 비트코인만큼 임팩트도 없었고, 매크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너 해봤자다. 뭐 승인된 이후로 1년간 거의 재미가 없었거든요. 엄청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제가 뭐 잘려서 못 가져왔지만 역시 25년도 2분기에 관세 폭락이 있었을 때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때랑 요때 역시 수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골드만삭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뭐 제인 스트리트 이런 곳들이요. 이더리움 ETF를 굉장히 많이 담았었다. ETF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기관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자,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공통점이 보이시죠? 물론 매크로 상황도 있고 뭐 이 자산운용사의 브랜드 네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승인하기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소폭이라도 올랐고요. 승인한 후에는 셀더 뉴스 이벤트로 해서 단기 조정이 또 나왔네요. 뭐 하나라도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조금씩이라도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뒤로는 결국은 다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 이런 공통적인 좀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 핵심은 아까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알트 ETF의 메인 이벤트 10월 달이 어떨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0월 2일자 라이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10월 달에 메인 이벤트들이 정말 몰려 있죠. 솔라나 10월 10일 최종 데드라인, XRP 10월 17일, 도지도 10월 17일, 에이다 10월 23일을 필두로 해서 뭐 폴카다, 테데라, 아발란체, 스윗, 뭐 트론, 펭구 등등등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확률이 SEC 통과 확률이 거의 90%를 넘기 때문에 아마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또 나올까요? 그러면 10월 한 중순부터 뭐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10월 초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를까요? 또는 승인 직후에는 셀더 뉴스 이벤트로 떨어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뭐 중장기적으로 오를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뭐 이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모른다. 다만 매크로적으로나 뭔가 큰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통계적으로는 앞서 보셨지만 직전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직후에는 조금 셀더 뉴스 이벤트로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좀 단기 조정은 조금씩이나마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모른다. 매크로 문제가 없을 때 좀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웬만한 호재를 일단 잘 참으셔야 되고 어렵긴 하지만 잘 참는다는 건 매도를 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조정은 파티 명분, 유동성 주입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유동성 카드나 뭔가 힘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중간 선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4분기 이후에 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강세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쓸 카드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어렵긴 하겠지만 웬만한 호재에도 쉽게 빨리 매도를 하셔서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매도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나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이거는 오히려 유동성 주입의 큰 명분이 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